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이 세상의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주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도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만나볼 이야기들 미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사위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 의결, 미국 CIA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 논란, 총선 1년 앞둔 국회는 지금. 네, 어떤 이야기들일지 참 궁금한데요. 잠시 후 이슈 토크 얼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세요. 법률 이슈 토크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법사위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 의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국제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별검사제 법안을 단독 처리를 했죠. 앞서 열린 두 차례 심사에 불참했던 여당이랑 법무부는 이날 회의는 참석했지만 줄곧 반대 의견을 밝혔고요. 또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에 퇴장하는 사태까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11일 열린 국제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1소위원회였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그 50억 클럽 특별 검사와 관련된 법안 관련해서 지금 소위에서 네. 이제 서로 그 표결을 했죠. 그런데 이 표결 직전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부 다 퇴장을 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상이라든지 또는 특검을 누가 추천할 거냐 이런 문제들을 소소히 놓고 네. 계속 반대 의견을 계속 개진하다가 끝내 이제 표결 직전에 전부 퇴장함으로써 예. 야당 단독으로 일단 의결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의결이 됐기 때문에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네. 국민의힘이 워낙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법사위 전체위원회에 또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법률은 이제 해당 상임위의 심사 소위에서 이제 먼저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해당 상임위에 올라갑니다. 네. 이번엔 법사위니까 법사위의 소위원회에서 일단 법사위로 이제 회부를 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법사위원회의 법사위원장이 김도흡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사실상 이것을 상정하지 않고 표결을 하지 아니하면 법사위에서 묶어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나 혹은 정의당 입장에서는 법사위로 일단은 올렸으나 네. 한 단계 한 고비는 넘겼으나 결정적으로 법사위원장이 김도흡 위원장이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네. 법사위에서 이것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법사위원장의 그 권한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이 가운데 또 야권에서는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 패스트 트랙을 기대하는 분위기라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처음부터 이게 법사위원장이 김도우 위원장이므로 네. 정의당과 연대를 하는 과정에서 정의당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진지하게 계속할 이유가 없다. 빠른 시일 내로 어쨌든 패스트 트랙을 올리는 것이 어떠냐라고 계속 협상을 했고요. 네. 근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건 정식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그 법사위 소위에 올린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이제 그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를 볼 때 그러니까 계속 반대를 하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네. 법사위에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고 네, 네. 그래서 패스트 트랙에 올리는 것에 대한 어떤 명분이 이미 축적된 게 아니냐 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정의당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민주당의 그런 그 패스트트랙 안을 받아들인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일단 패스트트랙은
180일 이내에 법사위에서 이거 심사를 마치게 되고 또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회부가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첫 번째 단계 법사위의 위원장 김도우 위원장이니까 180일을 충분히 다 써버리겠죠. 물론 180일이란 건 그게 마지막 마지노선이지 그 전에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전에 김도우 위원장이 올릴 이유는 없어 보이니까 180일을 다 쓸 테고요. 법사위에서 이제 본회의로 회부되는 건 60일 이내입니다. 근데 그건 국회의장이 사실 권한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의 국회의장은 김진표 의장 또 민주당 의원 출신이므로 그러니까 180일은 다 쓴다고 치고 60일은 당겨질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제 복잡하네요. 총 8개월이지만 6개월은 확실하게 묶어두고 그다음에 나머지 2개월 중에 김진표 의장의 권한으로 2개월을 얼만큼 당기느냐의 어떤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패스트트랙에 올리더라도 한 6개월, 최소 6개월 이후에 이것이 이제 본회의에 상정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양당의 입장에서는 계속 산 넘어 산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결과를 또 지켜볼 수밖에 없네요. 네. 자,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의 50억 뇌물수수 및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요. 네. 먼저 곽 의원에 대한 1심에서의 무죄 판결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돈을 받은 건 아들은 맞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를 했어요. 네. 근데 직원으로 근무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퇴직금을 50억을 받은 거예요. 이야. 그래서 통상의 상례로 봤을 때 50억 원의 퇴직금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분명히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대가이다. 그런데 그 곽상도 의원이 사실상 김만배라는 사람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그래서 대장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한테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아들에게 주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 뇌물을 수수한 거다. 대가성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검찰이 기소한 이유인데요. 법원은 어떻게 봤냐면 물론 50억 원은 굉장히 큰 돈이다. 그리고 상례를 벗어난 것 같다. 그건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 아들이 이미 독립됐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독립된 어떤 경제적인 주체자이다. 그러므로 지금 아버지와 이것을 함께 엮어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무엇인가 그런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제적인 그런 이 서로 간의 구조가 돼 있지 아니한 상태, 독립된 구조인 상태이므로 이것을 아버지에게 줬다라고 확실하게 명시할 수가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에서는 또 그렇게 또 판결을 내렸군요. 네네. 자, 곽 의원과 아들에 대한 재수사는 어떤 정황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지도 살펴볼게요. 네, 검찰은 이번에 그 항소를 한 다음에 검찰총장도 밝혔듯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대가성을 더 드러내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대가를 확실하게 줬느냐. 즉 아무리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고 지금 1심에서 나왔더라도 아니 이런 대가가 있는데 하고 이 제시를 할 요량입니다. 그래서 호반건설과 부국증권을 지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호반건설이 왜 갑자기 튀어나오냐면 자 당시에 그 컨소시엄이 있었어요. 즉 화천대유가 성남시와 함께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이 있었고 그다음에 호반건설이 산업은행과 함께하는 컨소시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행사로서 어느 쪽을 선정할 거냐 하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그러니까 성남의뜰 말고 산업은행의 컨소시엄 측에서 이쪽 성남의뜰에 있는 하나은행을 그러니까 이쪽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한 정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반건설의 대표가 하나은행의 김정태 대표를 만나서 그쪽 성남의뜰에서 빠져나와라. 함께하자. 그랜드 컨소시엄을 우리 쪽에서 함께하자. 이렇게 했을 때 바로 곽상도 의원이 하나은행이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한 그런 대가. 하나은행이 계속 성남의뜰의 하나의 어떤 일원으로서 남게 한 그런 정황이 있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당시에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을 회유했느냐 이것을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간 것이고요. 만약에 실제로 지금 이쪽에서 그러니까 호반건설 측에서 이쪽 성남의뜰의 하나은행을 움직이려고 했다는 정황이 확실하게 있다면 바로 곽상도 의원이 하나은행을 못 빠져나오게 한 그런 이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등식이 성립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반건설
건설을 지금 압수수색한 것이죠. 그렇군요. 예. 자, 이 가운데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민간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진 검찰이 종범격인 또 천화동인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천화동인은 조금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화천대유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천화동인 6호로 6호. 확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천화동인은 이제 어떤 거냐면 네네. 바로 화천대유라는 시행사의 자회사격입니다. 그래서 천화동인 1호부터 6호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의 지금 원래 실소유주라고 얘기하는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의 또 실소유주입니다. 그리고 또 2호는 김만배 씨의 누나가 2호의 어떤 소유주고요. 다 이렇게 소유주가 각각 다르군요. 각각 그러니까 이번 그 대장동 일당이 수익을 얻는데 어떠한 일을 한 그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대표로 있는 각각의 회사들입니다. 네. 그중에서 천화동인 6호를 지금 추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지금 이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지금 막 특검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은 국회에서 지금 특검을 만약에 패스트트랙을 하든 뭘 하든 특검이 계속 이렇게 통과시키고 실제로 특검이 나오기 전에 국민들한테 우리 특검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수사를 했다라고 네.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빠르게 지금 발빠르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화동인 6호가 바로 조모 씨가 네. 지금 관련이 돼 있거든요. 실소유주라고 하고 이 조모 씨가 실질적으로는 이번 그 시행사 대장동 일당에서 초기에 자금이 들어갔는데 그 초기 자금을 이 마련하는 데에 대한 마련책 그러니까 이 실제로 그걸 모집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관련돼서 수사를 하면서 당시에 초기 자금을 모집하고 초기에 이렇게 그 컨소시엄을 형성했을 때 바로 50억 클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들여다보는 하나의 어떤 매개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화동인 6호를 지금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한편 또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부터 관여했다라는 증언을 확보해서 방금 또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수사 중인 이 부분도 또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곽상도 의원 말씀을 하셨고 네. 이번엔 또 박영수 전 특검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까지 이렇게 세 사람이 바로 그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네. 이번에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몇 가지 유의미한 증언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박영수 전 특검이 실질적으로 돈을 투자한 사람이다. 즉, 이 대장동 일당이 처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돈을 처음에 초기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아무리 컨소시엄을 형성한다, 은행권을 끌어들인다 하더라도 초기에 자금이 들어가고 또 초기 자금이 상당 부분 이렇게 그 은행을 이렇게 끌어들이거나 또는 또 다른 건설 회사를 끌어들이거나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필요해요. 네. 그런 초기 비용들을 누가 대고 누가 이 이런 어떤 조직도를 그려냈는가인데 바로 박영수 특검이 바로 그런 점에서 첫 번째 5억을 투자했다라는 아이의 계좌에 김만배 계좌에 직접적으로 돈을 송금한 흔적이 있어요. 그건 아주 초기 단계인데 그러니까 지금 박영수 전 특검은 아이의 돈부터 투자한 대장동 일당의 몸통이다라는 등식이 지금 어느 정도 법으로 가능하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네. 부국증권입니다. 예. 부국증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지금 이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서 네. 부국증권이 처음에 포함이 돼요. 예. 포함이 되는데 이 당시에 남욱과 김만배가 지금 이 박영수한테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영학 이 녹취록에 다 나온 내용들인데요. 네네. 부국증권이 자신들이 지금 무엇인가 이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제외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녹취록에. 녹취록에 이건 무슨 의미를 갖냐면 이 시행사
처음에 이 대장동 일당들은 사실 은행권이나 증권회사보다 초기 자금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7%밖에 지분이 없잖아요. 전체 그 성남의들의 50 플러스 1주에서 네. 전체 7%밖에 지분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7%밖에 지분이 없는 이 사람들이 지금 몇천억 원의 수익을 전부 다 가져왔잖아요. 그러려면 성남의들의 그런 이 컨소시엄 중에 자신들이 막 좌지우지해야 되는데 당시의 상황이 부국증권이 우리는 얼마를 더 어떻게 가져갈 거야, 얼마를 더 투자할 거야 하고 주도적으로 나섰단 말이죠. 그러면 대장동 일당에서 봤을 때는 아이고 이거 부국증권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것처럼 7%만 투자하고 수십 배로 우리가 배당을 받으려고 했는데 부국증권이 저렇게 나오면 안 되겠다. 나중에 우리가 끌려다닐 수가 있겠다라는 어떤 판단으로 지금 이 박영수 전 특검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박영수 전 특검이 나서 그때 박영수 전 특검은 사실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은행도 사실상 그 컨소시엄과 관련이 있고 또 부국증권도 자신이 직접 나서서 부국증권을 제외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게 이 두 가지가 박영수 전 특검한테 지금 새롭게 주체적으로 나섰다는 그런 혐의를 두고 있는 그런 의혹이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또 첫 번째 이슈가 50억 클럽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캐내고 밝혀내려고 하고 있고 또 끝으로 또 법원의 판결은 또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만나봤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미국의 CIA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 논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군 기밀 문건이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 동맹국들을 감청해온 사실 또한 함께 드러났다고 해요. 이게 또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네, 지금 나온 내용들이 각각의 국가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쨌든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영국,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프랑스, IT, 또 이집트 굉장히 많은 국가들에 대한 정보가 이 지금 정보지에 그러니까 유출된 정보지에 다 실려 있거든요. 그런데 각각의 국가들 대부분의 미국과 가장 가까운 국가들일수록 바로 총리가 나서거나 혹은 외무장관이 나서거나 국방장관이 나서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것은 가짜다, 허위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냐면 첫 번째 이제 우크라이나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많은 정보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정보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한참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이 교착 상태입니다. 그 이제 지금 400일이 넘은 어떤 그 전쟁 길어졌죠. 기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런 계속 이 손실만 계속 빚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빼앗긴 영토를 다 회복하겠다, 공격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동부를 러시아한테 지금 뺏기지 않았습니까? 크림반도하고 그것을 다 되찾겠다라고 선언한 상태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한 상태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유출된 어떤 정보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5월이 되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뚫린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지대공, 방공망 중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투기를 보냈을 때 방공망이라는 건 바로 레이더를 포착해서 지대공 미사일로 그걸 격추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미사일이 이미 5월 말이면 소진될 거다. 그렇다면 방공망이 다 뚫릴 거다. 방공망이 뚫리면 러시아에서 폭격기가 전부 다 우크라이나에 들어와서 완전히 괴멸을 시킬 거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뭐냐면 5월 달에 지대공 미사일이 전부 다 소진된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지금 이런 정보 보고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러시아가 그래? 하고 더 많은 어떤 5월 달이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전쟁이 현재 진행형인데 이 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바로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일단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했던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서로 간에 굉장히 거북한 내용도 있어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나서서 아유 그건 다 사실이 아니에요 하고 한 내용은 뭐냐면 네네. 모사드라고 해서 미국의 CIA나 우리나라의 국정원 같은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모사드거든요. 이 이스라엘 모사드의 고위급들이 지금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부 약화 관련된 그런 정책과 관련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실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두 가지 점에서 이스라엘은 큰일 난 겁니다. 첫 번째는 네. 뭐냐면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라고 일컫는 모사드가 뚫린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네. 모사드는 지금 전 세계의 정보기관들의 어떤 뭐랄까요? 손절당할 것 그렇죠. 같은데요. 밥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다 사냥에 네. 다 공격에 들어갈 겁니다. 바로. 그런 그 첫 번째 모사드가 뚫렸다는 건 이스라엘 입장에서 있을 수가 없는 네. 거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총리 입장에서는 자신의 안위가 첫 번째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모사드가 언제든 이 지금 총리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지켜봤을 때 네. 지금 이 미국과 각국의 어떤 동맹국들 간에 굉장히 이간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도가 개입된 게 아니냐라는 게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러시아가 개입했다, 뭐가 개입했다라는 설들이 나왔던 배경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국가 기밀이 네. 이렇게 누출이 될 수가 있는지, 유출이 될 그러게요. 수가 있는지 너무 예. 손쉽게. 그럼 예. 누굴 믿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 대통령실 내부 논의 등을 도청한 정황이 또 드러난 것과 관련을 해서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신중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2주 후면은 한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네.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십수년 만에 네. 국빈 방문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이제 이 방문하는 국가에 대해서 실무 방문이냐 국빈 방문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거죠. 급을 두는데 네. 이번에 십수년 만에 국빈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럼 예. 국빈이라는 건 예포도 쏘고 네. 여러 가지 어떤 형식도 다르지만 네. 형식만이 아니라 그만큼의 실질적인 내용이 담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약속 받아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북한의 그 도발 수위가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네. 핵과 그다음에 미사일과 관련된 아주 직접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으므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통령 등 우리 정부가 얼만큼 함께 할 수 있느냐. 나토 같은 경우, 유럽의 나토 같은 경우는 아예 미국과 이 동맹 관계로서 할 때 이 나토에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함께 참여하는 네. 그런 권한이 있어요. 이를테면 독일과 미국 같은 경우 독일이 핵 위협을 받을 때 독일의 전투기에 미국의 핵 자산을 실어서 거기에 반격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함께 연합해 있는데 네. 현재 우리나라 한반도 같은 경우는 미국이 철석같이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성은 없거든요. 그럼 이번에 그 구체성을 한미 정상 기자회견에 담겠다라는 게 우리 지금 대통령실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너무 그 수위 조절, 그러니까 수위를 너무나 높여버리면 지금 정상회담의 준비에 있어서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 이런 속도 조절 하나. 그리고 네. 일단 미국이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유출 경위를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파악 중입니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파악하는 것을 또 기다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번에 우리 쪽에 드러난 게 김성한 전 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간의 대화가 지금 유출이 됐다라는 건데, 그 대화 내용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포탄을 미국에 우회적으로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예. 우리가 인정해버리면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사실이니까 미국 너 잘못했어 라고 바로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네. 지금 속내이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신중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과 관련해서 미국과의 공동조사 요구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이제 민주당은 이것은 국익과 국익에 우선돼야 될 문제가 자존심, 국민의 자존심 문제다. 동맹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그 감청, 도감청을 이렇게 하는 어떤 행위 자체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떳떳하게 그것을 의혹을 제기하고 사과를 받아내야지. 내야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물론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미국과 관련해서 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정부를 도와주는 것이 야당이 어느 정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때 정부 쪽에서 봐라 우리 내부에 이런 이 목소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협상의 어떤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이제 언제나 외교는 상대가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정도의 어떤 선은 야당에서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또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통령실 입장은요. 사실 확인이 먼저고 미국 측의 악의적인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또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또 민주당이 굉장히 비판하는 대목입니다. 네. 김태효 안보 1차장이 지금 미국에 바로 갔어요. 좀 며칠 전에 이 터지고 나자마자 갔는데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갑니다. 그걸 지금 협상하러 갑니다라고는 했지만 당연히 이 문제가 지금 논의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김태효 차장이 지금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미국의 우리나라 그 특파원들이 바로 그 공항에서 질문을 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미국 정부에 어떻게 요구할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김태효 차장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악의적인 그런 그 정황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한 네. 거죠. 그런데 이제 김태호 차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그 정부의 어떤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청에 대한 어떤 문제를 유출에 대한 문제로 지금 바라봐야지 감청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때 국가의 어떤 문제로 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한미 간의 외교에 있어서 사실상 상당히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 국내에서는 아니 도청을 하는데 악의적인 것이 따로 있고 선의의 네. 어떤 도청이 있느냐라는 또 비판도 이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또 조심스럽게 발언을 하기는 했네요. 네네. 예, 그렇다면 이 어떻게 보면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죠. 미국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미국은 처음에 굉장히 이제 모호한 상황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이제 사실 미국은 여러 이 주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외교는 국무부가 하지만 이제 안보와 관련해서는 NSC, 우리나라도 이름 똑같지만 그 백악관의 NSC와 관련된 뭐 차관이나 차관보급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관련된 문제는 차관이나 차관보급, 보좌관급이 이제 보통 성명을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존 커비, 그러니까 NSC 미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 조정관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가안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도청과 감청과 관련해서 마치 너무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듣는 쪽의 입장에서는 이 표현과 관련해서 아니 지금 해명을 하랬는데 이 너무 고자세가 아니냐라는 그런 반응도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바뀌었냐면 바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우리나라 이종석 국방장관이 통화를 하면서부터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도 분위기를 좀 바꿨거든요. 뭐냐면 오스틴 장관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라는 어떤 내용을 했고, 또 커비 조정관이 다른 어떤 자리에서는 우리가 지금 바라볼 때 일부는 소스에서 변경이 됐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일부는 사실이 아니다. 조작됐다. 일부는 그러니까 일부분 전체는 아니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입장에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또 언급도 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인지하고 있고 이 상황을, 그리고 보다 더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라는 그런 대답을 해서 어쨌든 지금 미국 정부가 굉장히 곤혹스럽지만 이 문제를 빨리 조사를 한 다음에 동맹국들에게 알리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입장을 밝혀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파장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기밀 문건 유출 용의자가 특정이 되고 또 분량 역시 당초 알려진 100여 장이 아니라
최소 300장에 달한다. 이런 또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이걸 믿어야 될까요? 네, 일단 예. 충격적입니다. 음. 처음에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소식이고요. 예. 자, 유출자가 검거가 됐다는 소식이고요. 네. 유출자가 검거된 그런 동영상은 지금 외신을 통해서 우리나라 지상파나 종편 방송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20대 초반으로 알려졌고요. 이 문서 유포자는 공군의 정보를 취급하는 그런 사병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이군요. 예, 군인으로 네. 알고 있고요. 정보관으로 알려져 있고요. 음. 이 사람은 게임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에서 네. 닉네임 OG로 활동 중인 인물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커뮤니티에서 이제 채팅방을 따로 이제 개설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특정인들만 다 모여서. 근데 이 채팅방을 이 자신의 방장으로 만든 거예요. 아. 그걸 방장으로 만들어 갖고 네. 지금 이 속에서 자신이 정보관이라는 걸 계속 과시를 했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워싱턴 네. 포스트지가 지금 이걸 이 속에 있는 회원 2명과 인터뷰를 한 그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네. 그 회원들이 이 오쥐라는 이 방장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오쥐는 시시때때로 자신이 이런 기밀을 알고 지금 있다. 알고 있다라고 보였다는 거예요. 과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이 회원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네. 화를 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왜 안 믿느냐. 그러다 보니까 한 장이 2장 되고 결국 300장까지 된 그렇습니다, 건가요? 앵커님. 아. 그러다 보니까 점점 네. 더 과시 효과가 생겨서 이래도 안 믿을래? 이래도 안 믿을래? 이렇게 된 형국으로 지금 네. 비춰지고 있고요. 아이고. 그래서 300장 가까운. 그러니까 이번에 노출된 그런 그 기밀도 보면 그대로 디지털로 문서화된 게 노출이 된 게 아니라 이 기밀로 그러니까 기밀 문서가 네. 출력이 돼 있는 것을 아예 찍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올린 아이고, 거예요. 네. 약간 꾸겨진 그런 느낌을 그런 거를 사진으로 이제 300장의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린 그런 형국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비판은 이거예요. 네. 일단 1급 비밀로 써져 있었거든요. 그 위에 이렇게 쭉 보면 그러니까 이 문서 위에 이 알파벳이 있어요. 네. 알파벳에 쭉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를 해석해 보면 1급 비밀이다라고 써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no foreign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는 절대 알려져서 안 된다. 뭐 이런 몇 가지 어떤 코드들이 있는 문서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의문은 뭐냐면 아니 정말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그 고급 기밀을 이렇게 사병 그러니까요. 아무리 정보를 다룬다고 하지만 네. 이렇게 사병에게 이런 것들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 네. 그런데 이것이 유출되는 게 너무나 너무나 허술했다. 어이없었어요. 너무나 네. 허술했다라는 거. 그리고 유출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SNS 커뮤니티에 올라가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것이 네. 지금 당장 올라가자마자 발견된 것이 아니라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 기간 그러네요. 최소 수개월간 이 행위가 계속 지속됐다는 것인데 그동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세 번째도 기가 막혀요. 아니 이걸 체크해내지 못했다고요. 이걸 유출해내,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발견하지 한참 못했다. 됐는데도.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과연 사실일까? 과연 사실이라면 미국은 너무나 허술한 지금 정보 체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애매한 어떤 태도를 계속 취하는 게 아니냐, 그러네요. 또 다른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제3자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지금 뭐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용의자로는 그렇죠. 현재 단계는 용의자로서 체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용의자의 여러 가지 정황들 실제로 이제 OG라는 닉네임으로 이 확인을 채팅방에서 올렸다까지는 확인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 오지 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1급 국가기밀 유출죄지요. 지금 에드가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2013년도에 NSA라고 미국의 정보기관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수년간 미국의 정보들을 다 쌓아서 빼내갖고 이 사람이 제3국에서 그것을 폭로를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그런 지금 국가 이 기밀 누설죄로 이 체포의 혈안을 지금 미국 그 정보기관이 체포를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러시아로 망명하거든요. 뭐 만약에 그러니까 그 이번 오지라는 이 사람도 이 사람이 맞다면 네. 그의 배후가 없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주도를 했다고 한다면
뭐 살아생전에 나올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아마 그러네요. 큰 그런 이 형기로 네.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 굉장히 큰 일을 저지른 거는 사실이니까요, 이게. 네네. 자, 미국은 또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했는지, 대통령실 관계자를 도청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비판하는 게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와 관련돼서는 두 건인데 이 두 건이 다 김성한 전 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예요. 아. 대화라는 건 감청을 했다는 얘기, 도청을 했다는 그러니까요. 얘기잖아요. 도청을 했다는 건 이 대화를 어딘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둘이 이야기하는 공간 속에 무엇인가에 기기를 놓고 그것을 다 일부러. 엿들었다는 예.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용산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렇게 다 누출이 됐다라는 게 민주당 쪽 주장이에요.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만 있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왜 굳이 용산으로 이전을 해서 그것도 빠른 시간 내로 이전하느라고 이전 과정이 굉장히 허술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감청을 쉽게 당할 수 있는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지금 비판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통령실은 아니다. 일단 그러니까 대통령과 실과 관련해서는 용산의 이전을 철저하게 했고 그렇다면 청와대는 안 뚫렸느냐? 76년과 2007년과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2021년에서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어떤 청와대 도청설이 나왔었어요. 76년 확실하게 도청을 했고요. 또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해서 일본 그러니까 납치돼서 뭐 거의 그 굉장히 위험한 어떤 지경이 있을 때 미국이 바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김대중을 살려라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도청했기 때문에 가능한 정보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청와대도 사실 뚫으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의 모사드도 지금 뚫린 거 아니냐. 큰일 났어요, 지금. 예, 청와대만이 아니라 그럼 네. 모사드마저 뚫린 것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실은 용산에서 뚫린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다른 곳에서 대화하는 걸 들었을 가능성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지금 미국의 도청이 쏘아올린 공 때문에 여러 나라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유출 문건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왜곡일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개인적인 의견이. 네, 일단 저도 이제 굉장히 그죠, 조심스러울 수밖에 조심스럽죠. 없죠. 맞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네. 진짜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데 맞아요. 이것이 사실이다 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60%, 70% 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우크라이나는 위험해질 가능성이 맞아요. 높거든요. 네네. 이미 뭐 사실은 다 이것과 관련해서 러시아가 다 포착을 하고 있긴 있겠지만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관련해서도 사실상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왜?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네. 너네 그런 지금 생각이었어? 미국한테 팔아갖고 또는 폴란드한테 네. 팔아갖고 다 우회적으로 이렇게 살상무기 안 된다고 원칙을 세웠으면서도 포탄을 다 그렇게 다 했구나라고 확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러니까요. 관계에 있어서 어쨌든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과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단정한 속에서의 어떤 외교 관계는 일단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를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의 입장은 이건 일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정도로 계속 유지돼야 되는 게 우리 국익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리한 네. 부분이 아닌가 싶은 거죠. 맞아요. 지금 운문현답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게 꼭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렇게 남의 뒷담화하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난처한 딱 그런 입장인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게 드는데요. 따지죠. 네. 자, 이번 도청 의혹, 이번 달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있잖아요. 네네. 여기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정상회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에서도 도리어 그러니까 그야말로 직접적으로 언론에 다 공개된 어떤 상황 속에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라고 묻지는 못하잖아요. 예. 그렇게 따지지 못하고 하지만 충분히 이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해명을 해야 될 어떤 상황이고요. 이 해명을 하는 와중에서 상당 부분 우리한테 유리하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안보적인 문제 우리가 협상을 해서 이번에 그러니까 따내야 될 그런 취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네. 도감청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못할 것은 없습니다. 미국은요 18개 정보기관이 따로따로 있어요. 해군 정보기관 따로 있고 NSA가 해군 정보기관과 이고요. 또 뭐 DNI, OSNI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온갖 정보기관이 16개가 있습니다. 네. 마음 먹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뚫을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을 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방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계를 점검해서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 구축하는 것, 이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어쨌든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도 빨리 미국이 좀 입장을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그 도청 의혹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 볼게요. 정확하게 이걸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건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아. 이를테면 지금 아까 21세 그 용의자가 나왔지만 네. 그 용의자로 확언하면서 이제 다 잡혔어라고 하는 것을 다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 용의자가 혹시나 또 예를 들어서 배우가 있거나 이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단시일 내에 발표를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동맹국들은 먼저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고 자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단 쉴드를 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미국이 물밑으로 네. 동맹국들을 어떻게 사실은 억셉트하고 이 해명을 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모색을 해줄지는 미국 전적으로 미국에 이제부터 달려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어쨌든 좀 수습을 빨리 좀 잘, 빨리라고 표현하긴 그렇고요. 좀 이렇게 꼼꼼하게 잘 한 다음에 수습을 좀 잘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요, 바로 총선 1년 앞둔 국회는 지금입니다. 총선 이제 1년을 앞뒀어요. 자, 국회의 움직임이 더욱 부산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를 했었습니다. 네, 거부권. 예, 거부권. 취임 이후 처음이죠. 그렇죠. 지금 처음이죠. 아마 이제 1호 뭐 거부권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이 실제로 대통령에게 지금 지지율을 떨어뜨릴 요인인지 아닌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너무 독단이다. 국회가 이렇게 했는데 통과시킨 법안을 왜 대통령이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로 갈지 아니면 국회가 지금 169석의 그런 어떤 거대 야당이 너무 지금 독주를 하는 거 아니냐로 갈지는 아직은 어느 쪽에 먼저 손을 들을 수는 없는 것 그렇죠. 같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어떤 위험성을 또 안으면서까지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즉 농민이라고 얘기하는 그 농업 관련된 종사자들이 완전히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느냐 아니냐 이것도 지금 관건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네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건 농업 관련된 종사자 중에 44개 단체가 이 법을 제고해야 된다라는 그 성명을 발표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 법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좀 더 논의를 더 많이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법안이 정말 농민들에게 그 진짜 도움이 되는 법안인지 혹시나 이런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건 당장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농민들이 이럴 거 아니야. 라고 느끼느냐에 대한 문제. 또 그런 것도 또 체크를 해야 되고. 체크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일단은 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론에 쏠리지 말고 객관적으로 좀 네, 잘 그렇습니다. 법안을 들여다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결국에는 이제 개정안이 폐기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부권이다라고 표현돼서 그렇지 제의 요구권이거든요. 제의 요구권이 뭐냐면 자, 저희 국회에서 이제 그 과반 찬성으로 해서 이제 왔습니다. 대통령한테 왔는데 이거 난 안 해요. 그리고 폐기되는 게 아니라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건데. 근데 이번에 돌려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국회가 그걸 다시 받아서 처음에는 과반 찬성이거든요. 네. 그 통과할 때. 근데 이번에는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또 거부를 못해요. 그리고 이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네. 국회에서. 근데 3분의 2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200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그 국민의힘 여당이 115석이거든요. 15석이 초과돼 있어요.
3분의 1을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의 요건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어떠한 법안도 대통령이 거부를 하면 폐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폐기된 상황이고요. 177명이 찬성을 하고 112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곡법 개정안이 부결 폐기됨에 따라서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은 제2의 양곡법을 발의하는 등 또 차선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도돌이표가 됐죠. 도돌이표. 거부권 행사하십니까? 우리는 계속 법안을 통과시킬 겁니다.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좀 국민들이 봤을 때 또 농민들이 봤을 때 좀 딱하긴 해요. 그러면 좀 더 공론회장을 펼쳐서 네. 이게 왜 사실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또 이쪽에서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농업종사자들이 맞아요. 포함된 그런 예. 토론회가 있었으면 실제로 농업종사자들이 토론을 했으면 진짜 쌀 농사만 짓는 분들의 목소리도 필요하지만 네네. 또 콩이나 다른 대체작물을 해야 되는 어떤 분들도 목소리를 함께 내면서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망하는 그런 이 수기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 무조건 그래 거부권 이쪽은 무조건 거부, 이쪽은 무조건 밀어붙여. 법안 통과 네. 이렇게 대치하는 형국이 과연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어떻게 비치겠어요? 답답하죠. 그렇죠. 답답하죠. 네, 그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요. 네. 네,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위한 거니까 나라를 위한 거고. 네. 자, 정부는 약속한 올해 쌀 가격 20만 원 선 유지와 농업직불제 예산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 부분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그 못을 박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일단 20만 원 선 유지라는 건 사겠다는 거예요. 남는 것들을 초과하는 건 사는데 다만 이게 지금 농업 직불 예산 확대라는 건 뭐냐면 지금 쌀이 남아 돌고 또 신세대들은 쌀을 안 먹는데 계속 쌀만 생산하면 계속 돈 악순환밖에 안 된다. 네. 그러므로 쌀 이외의 대체 작물을 지금 영농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지원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게 농업 직불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 쌀과 관련된 부분들을 시장에 맞게 유도를 하는 그런 방안으로 예산을 쓰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자, 양곡법도 문제지만 그 또 계속해서 정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간호법과 관련된 거거든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가 이제 가까워지면서 대통령실이 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할지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도 대통령실이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들여다보면 뭐냐면 우리가 의료인들은 여러 가지 직능단체가 있어요. 네. 의사들이 따로 있을 수가 있고 한의사가 있을 수 있고 간호사가 있을 수 있고 간호조무사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그 직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법이 의료법으로 다 통일돼 있어요. 그런데 간호사법은 뭐냐면 간호사와 관련된 법을 따로 제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떨어져 나가겠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른 직능이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예. 뭐 의사들도 반대하고 있고 한의사는 물론이거든요. 간호조무사도 반대하고 조무사까지도.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인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전부 다 파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이 빚어지는 직능단체의 목소리들이 다 갈등이 빚어지는 걸 네. 함부로 한 그런 직능단체의 의견만 들을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논란이 대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호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간호사법은 사실 그 안에 내용은 특별하진 않아요. 의료법에 있는 내용을 간호사로 다 바꿔서 네. 그대로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의료법, 아까 간호사법 자체가 크게 무슨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간호사법을 그런데 만들었느냐는 거죠. 즉 간호사법의 핵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의사에 종속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입장에서는 의사가 고용인이고 네. 그게 지금 간호사가 피고용인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서 또 이런 그 간호사법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간호조무사는 고졸 이하여야 한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대졸이면 간호조무사 그러니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이익과 관련된 네. 충돌이 뭐냐면 자신은 그러니까 의사들한테 종속되기 싫다. 근데 간호조무사는 우리한테 종속돼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렇게 갈등을 빚을 수 있는 네.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자세히 그 법안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종근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변호사님들께 무료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세요.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 법률상담 클릭 또는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도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